현재 이제 그 대전환 하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 일군 패권에서 다극화로 가고 있다. 이걸 대전환 정세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우리가 그게 핵심적 특징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 했을 때 미국 일군 패권에서 다극화로 간다. 그런데 올해 초에 대한민국에서 국제 문제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제 많이 이렇게 오시게 하면 힘드니까 아쉬운 대로 한 30명이라도 좀 오세요 하고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300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그 토론 테이블이 다극화 포럼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당선 이후에 한국이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에 대한 긴급 토론도 엊그제 했어요. 그 다극화 포럼에서. 근데 이제 올해 초에 그 창립할 때 총회에서 이제 대전환에 대한 논의를 한 거예요. 그 다극화 포럼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분이 나와가지고 발제를 한 거죠. 뭐라고 발제를 했냐. 지금은 100년 만에 대전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100년 만에 대전환이 무슨 얘기냐. 서구 세력이 서세 동점, 서방 세력이 동쪽을 점령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그 아편 전쟁 나고 우리 그 청일 전쟁, 러일 전쟁에서 우리 무너지고 이 시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른바 구한말. 1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100년 전의 얘기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래서 100년 만에 대전환이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몽 얘기하면서 잠자던 중국이 깨어났다 할 때 이 100년 만에 대전환 얘기를 시진핑 주석도 이제 이런 얘기가 막 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분이 나와서 발표를 딱 하면서 그 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뭐냐, 500년 만에 대전환이라는 거. 그 500년 만에 대전환이 뭔 얘기예요? 그거는 이미 스페인,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하면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서방이 그래서 서구 문명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그 500년 만의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했을 때 반제자주의 다극화 또는 저기 말하는 자본주도의 세계에서 주권 기반 다극화. 말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무슨 얘기냐? 간단히 얘기하면 자, 여러분들의 이제 그 지능, 지식, 세계사 지식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16세기, 14세기, 15세기에 서구의 패권이 쭉 흐름이 있는데 이 서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자본주의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기 전에 대항해 시대로부터 패권이 시작되는데 최초의 패권 국가는 두 나라 이름을 대보세요. 유럽 세계에서 최초의 패권 국가는 어딜까요? 이게 주관식으로 하면 대답을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객관식. 1번 스페인, 2번 네덜란드, 3번 영국, 4번 프랑스. 2번 뭐라고 하셨어요? 네덜란드, 땡. 1번 스페인이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에 남미를 먹잖아요. 그리고 좀 있다가 네덜란드가 등극을 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처음 만든 나라예요. 그리고 주식회사를 처음 만든 게 어디예요?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패권이 어디로 넘어오냐? 네덜란드로 넘어옵니다. 네덜란드로 넘어왔다가 어디로 넘어가냐? 프랑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에 누가 등장해요?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폴레옹이 등장하면서 스페인을 박살을 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남미가 막 독립을 하는 이러면서 이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찌그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도 찌그러지고 이제 잠깐의 프랑스의 전성 시대가 온 게 프랑스 나폴레옹 전쟁 시기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이 영국에 패하면서부터 이제 이 패권이 누구로 넘어가요?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른바 대영제국, 제국주의 시대,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 대영제국이 무너지고 아메리카, 이제 제국주의, 이제 아메리카 임페리얼리즘, 아메리카 제국주의가 이제 일국 패권을 쫙 했는데 그럼 이 패권의 역사가 자본주의 패권의 역사가 그렇구나. 이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대전환기라고 얘기할 때 그럼 미국 패권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패권이 올까요? 다른 어떤 패권이 등장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패권이 없어져요. 패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잘하신 거야, 이게. 그러니까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네.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을 G2 시대라고 얘기하고 미국 패권이 몰락한 그 빈터 위에 누가냐? 중국의 패권, 차이나 패권이 들어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즉 어떤 미국의 패권이 사라지면 다른 패권이 등장한 게 아니라 새로운 이 다극화라고 얘기할 때는 뭐예요? 서로 공존하는
그런데 어떤 것? 주권 기반. 누구를 제국주의처럼 침략하고 간섭하고 말 안 들으면 쳐들어가고 경제적으로 약탈하고 이런 식민주의가 반복되는 그런 패권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호혜와 평등하게 국제관계가. 이거는 인류 역사가 한 번도 만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그 공정한 국제질서로 간다는 거잖아요. 아, 그런 의미의 세계.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오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극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다극화 이러면 막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앞에 딱 다는 말이면 주권 기반이다. 이런.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어떻게 미국의 일극 패권이 무너지고 다극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니까 경제 시스템을 잘 봐야 돼. 그 중에 실물 경제와 금융 경제를 따로 나눠서 보겠다 이겁니다. 실물 경제는 뭐냐? 공급망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공급망의 핵심은 뭐냐? 아이폰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이폰의 설계를 누가 하죠? 미국의 애플사가 하죠. 미국의 애플사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폰에 들어가는 고급스러운 소재 부품 장비는 어디서 만드냐? 하면 어디서 만들어요? 독일, 유럽, 일본 이런 데서 만들어요. 그럼 아이폰에 들어가는 중저가 부품은 누가 만드냐? 한국에서 만들어요. 이걸 조립을 어디서 합니까? 70만 명의 중국 노동자들이 폭스콘에서 하죠. 요렇게 딱 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금융, 달러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계하고 고급 소재, 중저가 소재 부품 장비, 조립 이러한 매우 가성비가 높은 이러한 것을 신자유주의 공급망 체계라고 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여서 만든 국제 생산 질서예요. 그거를 많은 학자들이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불렀어요. 매우 그 공정하고 효율성 있고 굉장히 그 훌륭한 그 국제분업 체계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제국주의 국제분업 질서이고 사실은 뭐예요? 다단계 약탈 체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단계 약탈 체계냐? 자, 아이폰 신상 나오면 이번에 아이폰 16 나왔는데 그 신상 나오면 대충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부터 시작해요? 150만 원부터 시작해요. 150. 그러니까 150만 원을 대당 팔면 이거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배를 하냐? 애플이 뭐예요? 내가 설계했는데 이게 제일 힘드니까 뭐예요? 70만 원 가져가요. 그럼 유럽이나 일본 고급 소재 부품들 우리 40만 원 가져간다 이거예요. 한국 20만 원 가져가요. 그럼 나머지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지고 70만 명의 노동자가 갈라먹어요. 엄청난 착취죠?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거를 국제적으로 아예 그 연구해갖고 입증한 사람들이 있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밸류체인, 여기가 이제 연구, 디자인, 이쪽이 생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쪽이 이제 유통, AS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고급이죠. 그러면은 70년대에는 이렇게 해서 평평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나눠 먹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신자유주의 세계가 들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설계 부분, 그 다음에 고급 소재 부품 장비, 여기가 엄청난 분배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여기 일하고 생산하는 데는 얼마 안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된 게. 이거를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스마일 곡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스마일 곡선이야? 억울한 곡선이지, 저게. 그죠? 응? 이게 이제 사실은 제국주의적 국제분업체계 신자유주의 공급망이에요. 뭐냐?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 70년대에는 우리나라도 수출주도로 경제를 시작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수출주도 경제를 우리나라한테 이제 쫙 이렇게 시스템을 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 미국 국민들이 경공업 제품을 써야 돼요. 그럼 미국 국민들이 값싼 경공업 제품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공급할 데가 없는 거야. 딱 보니까 코리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개발을 시작하는데 너네 뭐예요? 수출 하청. 그래서 청바지 만들고 가방 만들고 가발 만들어라. 그 미국에 수출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가 돈은 그랬더니 일본한테 가져와. 빌려달라 그래. 이게 한미일 삼각무역이잖아요. 그때는 코리아가 했어요. 미국의 사람들의 생필품을 코리아가 덤핑 수출로 공급을 했다고.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뭐예요? 중국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미국 국민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완전히 데모가 일어나서 미국이 망할 텐데 끊임없이 미국은 값싼 물건을 공급할 그런 제조업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옛날에는 코리아가 한 거고 이건 좁은 삼각형이지. 지금은 중국이 했던 거예요. 거기에 한국이 올라타 있는 양상이잖아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 유지가 됐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이걸 쫙 가르고 있죠. 저렇게 했더니 중국이 뭐예요? 그냥 미국 사람들 옷이나 만들고, 그죠? 가발이나 만들고, 가방이나 연필만 만들면 되는데, 뭘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반도체를 만들어요. 전기차를 만들어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 우리가 먹을 건데? 그러면서 이걸 쪼개서 반도체 동맹, 막 이렇게 제조업, 이거 해결해야 된다. 전략산업, 막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거 뭐야? 미국이 만들었는데, 이제 중국이 너무 커버리고, 중국까지 위협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미국이 이걸 쪼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물 경제 부분에서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낸 국제 공급망이 아주 미국으로서도 가성비죠. 그 공급망을 스스로 붕괴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죠. 저 정도의 미국이 저걸 가를 정도의 위기라는 건 뭐예요? 답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국제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모든 나라가 자립적인 전략산업이나 제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면 수출이 잘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수출량이 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수출 중심의 국가가 심각한 이게 이제 그래서 뭐예요? 미국 패권의 몰락과 한국 경제의 운명 문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문제가 이제 제기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표현됐냐 했을 때 이렇게 표현된 거죠. 자, 보세요. 지금 텍사스주에 삼성이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현대가 엘라바마주에 이미 그 자동차 공장 지었고, 그 다음에 조지아주에 기아 자동차 전기차 공장 짓고 있어요.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데가 뭐야? 반도체 공장 짓고 있어요. 다 뭐 때문에? IRA 보조금 받고 짓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예를 볼까요? 보조금이 어떻게 되어 있냐? 현대자동차가 저기 보조금 줄 테니까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 얼마 줄 건데 그랬더니 대당 1,000만 원은 주지. 1,000만 원은 괜찮잖아요. 1,500달러 괜찮죠. 1,000만 원 가격 경쟁력이 생기니까. 근데 준다는데 안 주는 거야.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아직 공장이 완공이 안 됐잖아. 너네 한국에서 차 만들고 있지 미국에서는 아직 안 만들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장이 완공이 됐어. 그러면 이제 보조금 줘야지 그랬더니 거기 배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배터리는 계속 한국에서 가져오잖아. 그래서 배터리 공장도 완성했어. 그랬더니 지금 뭐라 그래요? 거기 들어가는 원료가 중국산이라는 거예요. 안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거 다 지었어. 근데 정권이 바뀌었고 이제 트럼프는 아예 안 준대. 완전히 된 거죠. 삼성은 더 웃겨요. 어떻게 돼 있냐? 야, 자동차도 그 뒤통수 맞았는데 삼성도 무조건 보조금 안 줄 거야. 막 했어요. 근데 보조금을 올해 4월 달에 줬어. 얼마? 8조 9천억 원. 삼성은 보조금 받았네? 1등이 인텔, 2등이 TSMC, 대만 반도체, 3등이 삼성이 받은 거예요. 얼마? 8조 9천억. 야, 많이 받았는데? 이랬는데 뭐예요? 나중에 딱 까봤더니까 뭐예요? 여기에 삼성이 그 전에 투자한 돈이 23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39조, 2배를 더 투자하는 걸 조건으로 보조금을 받았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도 지금 깎는다는 거죠. 엊그제 뉴스에 뭐라 그랬어요? 젠슨황 걔들이 만드는 반도체 이름이 뭐야? 걔 이름이 뭐예요, 저기? 엔비디아 주가가 빡 떨어졌죠? 왜?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엔비디아가 그 전에 중국의 반도체를 어떻게 팔았냐? 약간 사양을 낮춰가지고 똑같은 물건인데 사양 조금 낮춰갖고 중국에 정상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미국에 딱 봤을 때 중국에 팔면 안 되지. 그것도 못 팔. 그러니까 젠슨하고 여기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다가 엊그제 트럼프 당선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계속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은 이게 뭐예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죠? 까딱 잘못하면 젠슨왕처럼 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즘 삼성 지금 4만 전자 하잖아요. 뭔 얘기냐? 수율이 안 돼가지고 이제 뭐예요? TSMC를 쫓아갈 수가 없는 굉장히 반도체 위기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이런 류의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 그럼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제 미국에 가고 있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 보면 무엇을 뜻하냐면 한국 경제는 깡통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재벌 대기업이 다 미국에 투자를 하면 한국은 깡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민주노총, 전투적 민주노총 때문에 민건비가 올라가지고 우리는 중국 가고 베트남 간다. 그때는 속은 쓰리지만 인건비 이런 이제 간다니까 좀 우리가 말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에 저렇게 갑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가 여기 용인 옆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평택에 배로 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는 거 하고 여기 공장 지어갖고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거 하고 비용이 어디가 적게 들까요?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파는 게 비용이 적게 들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가는 게 비용이 적게 들까요? 상식적으로. 헷갈리죠? 우리나라에서 내가 여기서 만드는 게 저기 하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겠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나르는 게 비용이 훨씬 적게 됩니다. 2배 차이 나요. 왜냐 미국은 물가가 무지하게 비싸요. 3교대도 안 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냐, 여기는 숙련도가 안 돼가지고 TSMC가 여기 공장 지었어요. 근데 이 반도체를 생산하려는데 미국 애들이 이 숙련이 안 되니까 뭐예요? 일을 못 시켜서 대만에서 애들 데리고 오면 안 되냐, 미국이 노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그럼 인력을 양성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예요? 10,000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잖아요? 가잖아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중국이나 베트남 갈 때는 비용 때문에 간다면 말이 돼. 근데 여기는 비용이 더 비싼데도 가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야 되죠? 이거는 조공일까요? 투자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조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조금 폐지하겠다. 그러면은 지금 대미 투자의 1등이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캐나다가 2등이고 대만이 원래 1등이었는데 지금 3등으로 밀려왔고 1,400조. 1,40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입니다. 저 1,400조를 만약에 우리나라에 투자했다면 뭐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수 있는 직장, 그죠? 애를 낳을 수 있는 직장이 100만 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 버리잖아요. 이런 짓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트럼프는 또 하나의 문제. 가면 이럽니다. 그럼 미국에 이제 수출이 늘어나서 좋겠네? 그리고 뭐예요? 미국과 잘하면 미국의 수출이, 중국은 수출이 줄더라도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서 좋겠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이 지금 한국한테 뭐라 그래요? 너네 저기 흑자 많이 나더라? 이러죠? 미국의 수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미국이 이제 뭐라 그래요? 흑자 많이 나더라? 너네 환율 똑바로 해? 너네 환율 조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세 좀 맛 좀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과 관계를 좋게 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뭐예요? 두들겨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황당무계. 근데 뭐예요? 트럼프는 뭐예요? 이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고 PR을 안 가린다. 저가를 안 가린다. 중국 이거 다 소용없어. 중국, 한국. 그러니까 미국의 적자를 만드는 것들은 전부 관세야. 이렇게 보편 관세라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일부 예산 방산, 조선, 원자력 미국에 지금 어디 이제 배터리 갔어요. 전기차 갔어요. 응? 근데 다 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좀 센 것 중에 하나. 그게 뭐예요? 조선이잖아요. 그것도 가져갔다. 그것도. 이거 심각하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이든에 이어 트럼프에 이어지는 한국 경제의 공동화 위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수출 주도의 위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대전환기에 우리가 겪게 되는 한국 경제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구나. 두 번째, 금융경제 볼까요? 금융경제를 보려면 약간 좀 전체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짧고 굵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무역이 적자 국가입니까? 흑자 국가입니까? 적자 국가예요. 얼마나? 140조. 미국 재정이, 미국 정부가 지금 흑자예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래갖고 올해 초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얼마냐? 34조 5천억 달러. 그럼 34조 5천억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냐? 4경 7천조 원. 여러분들 돈을 경 단위로 세본 적은 없죠? 조 단위로는 세봤어도. 그럼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그래. 왜 천조국이냐?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 해서 천조국이에요.
근데 미국 지금 이자가 4경 7천조의 이자가 얼마나 되겠어요? 1,000조가 넘어요. 미국 국방비보다 지금 이자가 더 많아요. 이게 이제 견딜 수 없을 거다. 이거를 또 옐런이 바이든 때 정부가 지출을 하려고 엄청난 단기국채를 막 찍어가지고 지금 빚이 계속 는 거거든요. 이거를 트럼프한테 딱 넘겨줬어. 그 트럼프는 지금 이 단기국채를 메꾸려면 자기 정부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단기국채라는 게 뭐예요? 1개월, 3개월짜리잖아요. 이걸 앨런이 막 찍어가지고 트럼프한테 그냥 앵겨버린 거예요. 이게 심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의 저런 어떤 재정적자나 무역적자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버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건데 뭐냐 했을 때 미국의 최고의 수출 상품은 달러죠. 우리는 열심히 일해갖고 미국의 물건을 팔아. 그럼 미국이 달러를 줘야 돼. 근데 미국 애들은 뭐예요? 프린트해서 주잖아요. 프린트 복사 싹 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요. 우리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은 우리도 그럼 찍어서 미국한테 주자. 그래갖고 아이폰이 우리가 수입을 했어. 그 미국이 이제 애플이 돈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원화를 찍어가지고 조폐호수에 찍어갖고 딱 줘. 그럼 애플 걔들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이게 뭐니 그래요? 원화 그랬더니 원화 무슨 달러 가지고 와 이러죠? 왜 이거 안 돼? 근데 너네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 달러 기축통화를 가져오라고. 이게 기축통화의 힘이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느 정도냐. 제가 연준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100달러 만드는데 8센트 든대요. 그러니까 종이값하고 잉크값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은 물건을 일단 사면 뭐예요? 찍어서. 이게 지금 뭐야? 어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빚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돈 같은데 사실상 뭐냐? 어음이에요. 어음. 미국 달러는 어음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뭐예요? 안 갚아도 되는 어음이에요. 왜냐면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어음을 달러가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건 어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 미국은 무역이 적자고요. 제조업이 적자예요. 근데 안 갚잖아요. 이 얘기거든요. 그래도 안 갚아도 된다. 이게 기축통화의 힘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언제 만들어졌냐? 브레튼-우즈 체제. 1944년도에 미국의 브레튼-우즈라는 도시에 이제 미국이 부른 거야. 중앙은행장들 44개 국가 다 모여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얘기한 거야. 앞으로 달러 써라. 근데 사람들이 야 그전에는 금 쓰고 파운드 썼는데 왜 갑자기 달러야?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전 세계 금의 3분의 2가 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물건 생산하는 중에 절반 이상을 우리가 생산하잖아. 까불지 말고 그래도 좀 믿은 뭐가 있어야지. 그런 거예요. 너네들 달러 쓰다가 그거 갖고 오면 우리가 금으로 바꿔줄게. 1달러, 35달러에 1온스. 그럼 금 1온스가 얼마냐? 여러분들 카드 한 장씩 갖고 있죠? 그거 한 2장 겹친 거. 그러니까 골드바 반또가리짜리. 골드바 혹시 갖고 계세요? 그런 게 없죠?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소주컵 반잔 정도를 쫙 네모칸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그게 1온스예요. 그걸 35달러에 바꿔준다고요.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면 믿을만 하지. 그래서 뭐예요? 달러를 다 쓰고 금은 안에 갖다 놓고 그럼 이 달러 대비 뭐예요? 파운드 얼마, 엔화 얼마, 마르크 얼마 딱딱 정해갖고 고정환율제로 움직였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브레튼-우즈 체제, 금 달러 체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죠. 1971년 8월 15일. 광복절 날이에요. 71년도 광복절 날. 미국 애들이 지하 벙커에서 회의를 합니다. 뭐 때문에 회의를 하냐? 이제 미국이 금으로 이렇게 바꿔준다고 했는데 베트남 전쟁 하면서 뭘 막 달러를 많이 찍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프랑스에서 가만히 보니까 야 미국 애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쟤들이 금고에 있는 금보다 달러 더 많이 찍는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달러를 저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쓰니? 좀 수상하다. 그 프랑스 중앙은행장을 불러요. 야, 우리 달러 얼마 갖고 있냐? 무지하게 많죠. 전부 다 가져와 갖고 저기 미국 가서 금으로 바꿔. 그 프랑스 중앙은행장이 미국 가가지고 이 잔뜩 주고 야 달러 가져와서 금 싹 바꿔간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스위스 애들이 야 프랑스가 바꿔갔대. 우리도 바꿔. 스위스 애들이 이제 자기는 달러 다 가져와서 바꿔간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도 야 이러고 바꿔간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영국 애들이 받아 건네 듣고 있다가 야 쟤들 대륙에서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영국 애들이 바꿔가려고 온다는 소식을 딱 듣고 미국 애들이 지하벙커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닉슨이. 야 도대체 이게 다 바꿔가면 우리 이제 금 없는데 어떡하냐. 근데 배째라 합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안 바꿔준다. 이게 이른바 금태한 정지선언이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때부터 달러는 뭐예요?
금을 안 넣어도 찍는 거예요. 그랬다부터 프린트가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프린트가 시작하고. 그거를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른바 킹스턴 체제라 그래요. 그럼 이때 환율 제도는 이때는 고정 환율이잖아요. 이때부터 변동 환율. 와, 변동 환율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예. 고정한 거는 머리가 안 아파요. 근데 여러분 경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환율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변동 환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환율 약체 국가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금으로 안 바꿔주니까 무슨 일이 뭐냐. 달러가 폭락을 했겠죠. 달러가 폭락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야,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이제 키신저가 71년 그거 금태한 정지 딱 선언하고 사우디에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뭐 페트로 달러. 앞으로 석유 결제는 달러로 합시다. 이 페트로 달러 체제가 이 비밀 협상이 계속 뭐예요? 연기 타가지고 계속 해왔어요. 그게 언제 종료됐을까요? 시사상식. 올해 8월 달에, 9월 달에 이 협력이 종료돼서 이제 연장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빈살만이 뭐예요? 그래갖고 공식적으로 페트로 달러 협정이 폐기된 게 올해 9월 달이에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 금을 안 집어넣고 종이를 찍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유혹이 생겨요? 막 찍고 싶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되냐? 10년 주기로 2배씩 돼요. 여기 이제 2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때까지는 이제 길간이 기니까 이게 이제 표시가 안 났어요. 근데 왕창 뿌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코로나 때. 그때 이제 미국 연준 의장이 누구예요? 버냉키잖아요. 헬리콥터 펜. 얘가 이제 전통적 금융재정 정책이 쓴 게 아니라 양적 완화라는 걸 도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는데 4조 5천억 달러를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뿌린 것 같아. 그래갖고 옐런 재무장관이 들어왔고 야 좀 줄이자 하고 이렇게 줄이고 있는 와중에 뭐가 터져요? 코로나가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게 트럼프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이 6년 동안 4조 5천억 달러 3차의 양적 완화 한 거를 3개월 만에 5천억 달러 덧붙여가지고 5조 달러를 3개월 동안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8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달러가 회수가 안 되고 지금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잖아요. 달러가 큰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거는 이게 이때 한 거예요.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이게 근데 다 뭐예요? 종이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복돼 있다가 뭐예요? 인플레이션으로 터진 거예요. 저렇게 돈을 많이 뿌려놨는데. 그럼 이 어마어마하게 이 뿌려진 이 달러가 결국은 뭘 만드냐? 전체 자본주의 시스템을 금융자본주의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융자본주의로. 그럼 어떻게 금융자본주의로 바꿨다는 거냐? 자, 보세요. 이게 2016년도 블룸버그의 계산 통계를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그럼 전 세계 자산을 우리가 지금 이제 숫자 통계를 따져보는 거예요. 딱 따져봤는데 GDP, 글로벌 총생산 78조래. 77조, 78조. 요즘 그 글로벌 총생산이 얼마일 것 같아요? 100조예요, 100조. 대충. 전 세계의 1년 동안의 GDP, 총생산을 싹 쌓아놓으면 다 쌓아놔. 그럼 100조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에 77조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얼마냐? 81조예요. 이게 몇 조 차이 나요? 한 4, 5조 차이 나죠? 실물 경제가 주가가 이 실물 경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기 혹시 금융에 계신 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GDP에서 30%, 40% 어느 정도 딱 넘어가면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GDP는 100조인데 시가총액이 90조다. 이건 뭐야? 과소평가됐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거시경제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2016년도에 보통 실물 경제가 78조인데 시가총액은 81조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더 의미는 뭐야? 요거랑 연동해서 돌아가는 통화량, 넓은 의미의 M2, 요게 한 90조 됩니다. 이게 유동성이잖아요. 그때그때 현금으로 바꿔치기가 가능한. 그런데 더 엄청난 건 뭐냐면 채권이 215조라는 거예요. 채권.
사이즈가. 그 다음에 뭐예요? 부동산 사이즈가 217조라는 거예요. 파생 상품이 544조라는 거야. 이게 금융이죠. 아니 실물 경제는 78조인데 돌아다니는 게 이거 다 합치면 뭐예요? 그래서 12배라는 거예요. 12배. 실물 경제가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뜯어먹는 금융의 파생 상품까지 포함한 게 12배가 더 큰 금융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라고. 근데 저게 잘 돌아가면 관계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게 터지잖아. 터지니까 문제죠. 그게 금융공황이죠. 그래서 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어서 뿌려가지고 만들어낸 이 금융자본주의 시스템. 그래서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계산을 했더니 돈 먹고 돈. 심지어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수학적 공학으로 계산을 해서 이걸 쪼개가지고 팔아먹는 이런 금융경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융의 거품이 꺼졌다.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실물 경제에서의 신자유주의 공급망, 국제분업 체계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지금 쪼개져가지고 붕괴되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달러를 팽창해가지고 금융자본인데 이게 2008년부터 뻥 터져가지고 무너지고 있다. 이게 두 번째죠. 그러니까 미국이 견딜 수가 없죠. 실물 경제에서도 제조업이 안 돼갖고 무너져. 금융도 이제 자기네가 패권인데 무너져. 달러가. 이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이 두 개입니다. 이거를 군사력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사력 부분 제가 오늘 많이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른 강의를 들어보시면 군사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버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서 그럼 또 하나는 그럼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융자본주의를 만들어서 어떻게 세계 경제를 돌리고 있느냐. 그것도 글로벌 공급망과 연계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미국은 무역이 적자지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하면 여기는 흑자죠. 그럼 물건을 팔았어. 그럼 미국 애들이 뭐예요? 프린트해갖고 달러를 주겠죠. 그럼 우리는 달러를 받아가지고 뭘 합니까? 그냥 저 금고에다 넣어놔요? 그럼 뭐 빵인데 이자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 합니까? 미국 국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안전자산 아무리 못 줘도 3%는 준다.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왔던 달러가 다 어디 쌓여요? 월가에 쌓이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은행, 골드만삭스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가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 회계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 미국으로 돌아온 이 달러를 가지고 뭘 합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주식시장에 배팅을 하고 우리나라의 회사를 인수합병하고 그 다음에 배당으로 챙겨가고 론스타 같은 거 먹고 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이 세워놓은 국제분업 체계, 또 하나 거기에 세우는 이 어마어마한 달러 팽창에 의한 금융자본주의 체계, 이거를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딱 묶어가지고 이걸 쫙 달러로 회전시키면 미국은 무역이 적자인데도 자본 이 수익에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이게 달러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하고 있는 거냐? 굉장히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냐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미국한테 물건을 공급을 해요. 갖고 달러를 벌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국채, 요 국채가 문제지. 국채를 사줘. 그러니까 미국이 뭐예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먹고 있는 거야. 이런 이상한 짓을 전 세계에서 하고 있어요. 황당무계하죠? 근데 그런 줄을 몰라요. 그런 줄은 몰라요. 이 문제입니다. 근데 뭐냐? 이게 무너지고 있다. 무너지기 전에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큐파이. 그럼 이거를 떠받치는 시스템이 그냥 저게 막 시장적으로 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떠받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 IMF, 월드뱅크, BIS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세피난처 이런 것들. 그냥 간단히 조세피난처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세계적인 총생산이 한 100조 달러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도대체 달러 자금심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한 그 500 몇 조까지 해서 이제 100조에 1000조 정도가 금융자산으로 세계에 돌아다닌다는 거잖아요. 12배 하면 대충 계산해서 1000조 정도가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그중에 이 비밀자금으로 조세피난처의 은닉자금이 26조 달러래요. 26조 달러.
실물 경제랑 비교해보면 100조 중에 26조 달러면 뭐야.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비밀 경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냐. 10년 동안 2,800조가 조선 피너치에 박혀있어요. 2,800조. 이건 우리나라 예산의 3배에서 4배 정도입니다. 국가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저 별 세계에서 저것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저렇게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그림자 정부가 어떻다, 딥스테이가 어떻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게 이제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이런 걸 이제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를 봅시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이제 4천억 달러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 4천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해도 저게 한 1년 예산 정도 돼요.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뭐예요? 벌어들이는 달러 자산이 그거 이제 저기 우리가 금고에 쌓아놓는 게 1년 예산 정도 되는 돈을 이제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든든하고 이제 기분이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도 던지지 못한 질문을 한 번 더 던져보자고요. 저거 쓰면 안 돼요, 그냥? 외환보유고로 저기 넣어놓지 말고 다 쓰면 안 되냐고. 저기 우리 국민들 대학생 아들 등록금도 공짜로 무상교육 해주고 대학까지 농촌에 농민수당들 다 주고 최저임금 한 2배로 올려서 내수도 좀 키우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복지비나 이런 데로? 안 되죠. 왜? 저걸 안 하면 외환위기가 터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사실상 뭐냐? 강제저축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연봉이 1년 열심히 해갖고 1억을 번다 이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중에 500만 원은 넣어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나는 500만 원밖에 못 쓴다. 나는 1,000만 원 버는 사람인데 실제로 500만 원밖에 못 쓴다 이 얘기잖아요. 미국은 외환보유고가 필요해야 안 해요. 걔네들은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달러인데. 근데 우리는 자기가 번 돈의 절반 정도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강제저축이죠. 또 하나는 환율 관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보통 이제 1달러에 2,000원 간다. 이건 무슨 얘기냐? 앉은 자리에서 달러 빚이 2배라는 거죠. 달러 1달러 빌렸는데 그전에는 1,000원 갚으면 돼. 2,000원 되면 뭐예요? 2,000원 갚으면 요즘 1,440원, 50원. 이제 1,000원 갚으면 되는데 1,400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돈값이 똥값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환율을 관리하는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드냐? 외평채를 발행해요. 외평채는 우리나라에는 약간 국채 같은 거죠. 외국한 평형기금. 저거를 매년 발행을 해갖고 현재 전체 외평채 규모가 240조 정도 돼요. 24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의 규모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이 되는 규모를 가지고 달러 관리를 하는 데 써야 돼요. 환율 관리하는 데 써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뭐예요? 다 뭐예요? 비싸게 주고 손해보고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240조 중에 40조 정도가 마이너스예요. 항상 손해보거든요. 이런 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야 국민들한테 뭐 재난지원금 한 11조 정도 주면 어때? 막 이러면 나 막 안 된다. 국가 예산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11조 정도 규모예요. 근데 뭐예요?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예요? 100조를 씁니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금융 쪽에 들어가는 돈은 그건 돈부 아니야. 막 계산이 100조, 200조 들어가요. 왜냐? 이렇게 사이즈가 크다니까요. 근데 저게 큰 줄 몰라요. 실물 경제에서 뭐 재난지원금 한다면 10조 가지고 벌벌벌 떠는데 금융은 막 200조, 환율 관리 막 100조 날라갔다 이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처럼 실물 경제는 100조인데 이쪽은 뭐예요? 1000조잖아요. 숫자 개념이 달라버려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경제가 운영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환율을 관리해야 되는 취약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환율 관리야 중국도 하고 일본도 해야 되고 외환보유고야 러시아도 갖고 있어야 되고 중국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달러 시스템 속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첫째, 은행은 많이 안 다니시겠구나. 제2금융권 다니실 텐데 우리 은행 빼고 전부 뭐예요? 은행이 외국 거예요. 외국 거잖아요. 저한테 지갑 좀 줘보세요. 진짜 줄라 하네? 여러분 길거리에서 지갑 달라 그러면 주나요?
안 주잖아요. 누가 지갑 달라고 하면 안 주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지갑에 남이 들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 지갑을 다른 사람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도 금융은 어쩔 수 없다. 왜냐? 신자유주의 세계가 금융하고 달러가 그렇게 센데 그거야 뭐 달러 쫓아가야지. 그래도 우리는 제조업 강국이잖아. 뭐 삼성 어쩌고. 그러면 뭐해? 다 외국인이 갖고 있는. 삼성이 배당 칩니다. 우리나라는 배당도 약하다 이래갖고 뭐 밸류업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한 번씩 배당을 해요. 삼성이 한 번 2018년도에 10조 가까이 배당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뭐예요? 60%, 57%. 그럼 5조 5천억을 외국인이 가져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고금리 시대에 국민들하고 장사해가지고 뭐 영업 수익이 40조가 넘고 직원들 1조 성과금 줬다. 뉴스에서 도배질하니까 이복현이 뭐예요? 은행들 똑바로 해. 국민들 피 빨아먹지 말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뉴스에 도배질을 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은행 직원들 1조 성과금 받았어. 외국인들 얼마 가져갔을까요? 이 비율로 보면. 근데 그건 뉴스에 안 나와요. 그죠? 외국인들 가장한 건 뉴스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직원만 때리고 있어. 외국인 가장은 뉴스에 안 나와. 우리나라에 이자 장사해가지고 떼돈을 벌어가는 게 누구냐고. 그럼 얘네들은 미국식 은행, 미국은 기업, 너네들은 직접 자본시장에서 주식 이런 거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은 조금밖에 안 해준다? 이거를 우리나라 IMF 이전에 기업에 대출했다 망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에는 대출 해주지 마. 걔들은 주식이나 채권 가지고 알아서 하라 그래. 그리고 은행은 어디서 돈 버냐? 우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야. 너네들은 대출 어디냐? 가게에 해주라는 거예요. 가게에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 빌려서 빚내서 집 살아. 와, 이자 막 들어와. 그 다음에 집값 올라가. 또 빌려줘. 집 내서 집 살아. 이걸 정부랑 모피아가 짜고 부동산을 계속 키우니 부동산 문제가 본질이 뭐예요? 금융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문재인 노무현이 모르고 뭐예요? 세금으로 막 두들겨 잡으면 잡힙니까? 돈줄을 막아야 되는데. 은대규가 문제 아닙니까? 은대규가. 은행 대출 규제. 그죠? 은행 대출 규제를 잡으면 부동산이 떨어져요. 근데 은대규는 안 잡고.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장에 지는 거예요. 금융을 잡았어야죠. 이런 문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요즘 뭐 재테크 하면 뭐 군인들 애들도 휴대폰을 주면 애들이 뭐 노는 시간에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야. 부자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금융이 그렇게 발달을 하고 금융 경쟁력이 높아졌으면 어쨌든 금융 때문에 덕을 봐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통장 만들기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요즘 통장 만들기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길거리에 가서 도장만 파면 카드 만들어주고 통장 만들어주고 요즘은 신용을 다 봐요. 열세 등급 딱 나왔고 당신은 저기 은행에서는 통장이 안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신용이 안 돼서 통장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35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딸내미가 와서 학원비 달라 그래. 그럼 뭐요?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어디가? 그러면 은행에 통장을 못 만들면 어디 갑니까? 캐피탈 가잖아요. 저축은행. 내가 보험 다 없나? 보험담보 신용 또는 신용대출. 캐피탈. 거기서도 안 돼요. 당신은 여기도 받을 수. 그러면 어디 갑니까? 제3. 러시안 캐시 가는 거죠? 여기는 이자가 40%, 60% 못 갚아요. 그래서 제1금융권도 안 돼, 제2금융권도 안 돼서 제3금융권 러시아 캐시로 가는 사람이 4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고 있대잖아요, 요즘. 특히 자영업자 1천조 부채 시대에 이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저기 가는 거죠. 그럼 저 갚을 수 있어요? 뭐 갚을 수 없어요? 못 갚죠? 저거 갚으려면 장기 팔아야 돼. 심각하다 이겁니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 들어와갖고 뭐예요? 또 방위비 분담금, 코리아 머니머신 이래가지고 또 그러하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이 미국의 달러 제국 시스템 하에서의 한국 사회의 운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해 봤을 때 여러분들 등 뒤에는 빨대가 3개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빡빡빡. 하나가 임금 빨대, 하나가 금융 빨대, 하나가 동맹 빨대. 그 임금 빨대, 비정규직은 임금을 반만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아까 왜 IMF 이후에 미국이 IMF 식민지 경제를 만든 다음에 비정규직 반만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절반을 임금을 반띵 해가지고 빨아먹고 있는 거잖아요. 승질이 나니까 막 머리띠를 메고 악을 쓰고 그래갖고 이제 투쟁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고공농성까지 해서 10만 원 올렸어. 집에 갖고 여보 기분 좋다. 우리 오늘 투쟁해서 10만 원 임금 인상 따냈다. 내가 오늘 삼겹살 살게. 그럼 집에서 뭐라 그래요? 아, 그 주인이 전세금 저기 1억 주던 거 2억으로 올려달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10만 원 올리면 뭐 할 거야? 승질이 나가지고 야 그러면은 저기 빚내서라도 집 사. 이 사람아 4억짜리 아파트 8억 됐어요. 무슨 돈으로 사? 너한테 누가 대출이나 해준대?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금융이에요, 금융. 그러니까 가운데는 임금 빨대가 있는데 이걸 쎄 빠지게 올리면 이게 더 커. 근데 이제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 군사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비싼 땅 노른자는 다 미국 기지예요.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 뭐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이 뭐라 그랬어요? 코리아에는 미국 국민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군대가 60만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딱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서로 등을 딱 돌려서 빨대 이 구멍을 찾아보면 다 보일 겁니다. 세 개가 꽂혀서 딱딱딱 꽂고 쭉쭉 빨아먹고. 이게 한국 경제 운명입니다. 근데 이게 끝나면 좋은데 뭐예요? 주기적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주기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80년대 난미가 터졌고 그죠? 내렸어. 또 금리를 올리니까 뭐예요? 동아시아가 터졌고 IMF 오래 갔어. 내렸다가 다시 올리니까 미국 서민이 털렸어. 서브프라임 내렸어. 근데 인플레 잡는다고 금리를 또 올렸어. 그러니까 또 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율이 1,400원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수입물가 올라가고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잖아요. 임금 올리면 뭐해? 계속 마이너스인데. 이제 이렇게 가고, 이게 뭐예요? 잊을만 하면 온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런 문제가 사실은 그전부터 제기돼 왔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냐? 2008년 금융공황 이후에 어떻게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어요. 장기 저성장에 들어갔다는 거는 뭐예요? 그전에는 4%, 5%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었는데 이게 뭐예요? 3%대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3%대로 떨어졌는데 말이 좋아 3%지 거기에는 뭐예요? 중국, 인도의 7%, 10%가 들어가서 3%예요. 그럼 G7, 선진국, OECD 34개국 얘네들은 뭐냐? 1% 또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선진 제국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저성장이에요. 못 살겠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돈을 찍어서 뿌립니다. 돈을 찍어서 막 아까 뿌렸잖아요. 달러처럼 막 뿌렸어. 근데 이게 서민들 주머니에 와요? 안 오죠. 이게 어디요? 주식으로 가고 어디로 갑니까?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채권 시장으로 가죠. 금융만 땡글땡글 돌죠. 그러니까 뭐 자산 불평등이 생기는 거예요. 1%의 80억 인구의 1%의 자산이 99%의 자산보다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1%의 자산 증가율이 99%의 자산 증가율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가 되죠.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일론 머스크나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슈퍼리치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의 62명의 재산을 다 계산을 해봤어요. 62명. 세계 슈퍼리치. 이들 재산이 인류 80억 인구 중에 절반 딱 잘라갖고 40억 인구 자산보다 많아요. 62명 자산이. 제가 뭐 그래픽이 안 올렸는데 뭐 쇼킹한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보다 피케티 지수가 높고 우리나라는 동학혁명 때보다 피케티 지수가 높아요. 이러한 빈부격차가 다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금융자본주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를 뭐라 하냐? 약탈경제라고 합니다. 약탈경제. 그런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터진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밑으로 잠복돼 있다가 돈이 쫙 깔려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공급망이 아웃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 흔들흔들도 공급망이 아웃되다 보니까 이게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복 수요가 생겼죠? 그러니까 빡 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된 겁니다. 근데 이미 잠복 요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저거 잡아야 돼. 그래서 이제 고금리 막 때리고 있는데 뭐예요? 고금리 때리면서 뭐예요? 또 돈을 막 푼 거잖아요. 이제 이거 잡으려고. 돈을 막 풀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지금 금융자본주의, 실물경제위기, 이 전체적인 2차 대전 이후의 자본주의 시스템이 어떤 거로 터지냐? 부채로 터지는 거죠, 지금. 부채 위기.
저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아요. 일본, 지금 이제 정상화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요. 일본은 거의 마이너스 금리니까. 그리고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너무 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갖고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이 정상화하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공무원 월급도 못 줘요. 그러니까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지금 일본이 이게 그 고민이잖아요.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이나 일본이나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아시아의 제조업 생산기지를 한번 딱 털어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본은 경제를 살려면 한국전쟁 났을 때 일본 총리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에치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전쟁 터졌을 때 뭐라 그랬냐? 한국전쟁이 미국을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정치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쟁의 원인이 나오죠? 이제 국제정치학적으로 딥스테이트가 어땠다, 트럼프, 바이든이 어땠다, 이런 거는 나오지만 근본적인 자본주의 질서를 딱 분석해보면 딱 나옵니다. 쟤들은 전쟁이 없이는 체제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지금 미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이 옐런 재무장관 세워갖고 11조 달러를 늘려놨어요. 그래서 34조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자 비용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1분에 27억 원. 이걸 미국이 이자를 물어요. 이게 부채 위기. 부채 위기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표현되냐 했을 때 미국 국채 위기로 터지죠. 왜냐하면 미국이 그래도 마작건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국채를 찍은 만큼 프린트하잖아요. 근데 이 국채 값이 뭐예요? 이게 이제 이자가 올라가면 국채 값은 똑같다는 거죠. 미국 국채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달러가 떨어진다 얘기죠. 달러 값이. 이런 위기에. 근데 저렇게 국채를 찍어서 미국이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국채를 안 사준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중국도 안 사죠. 이제 일본이 다 사줬어요. 근데 일본도 지금 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엔화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미국의 은행들이 사줘야 되는데 요즘 미국 은행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미국의 은행들이 부실 같다. 그래서 옛날 실리콘밸리 은행이 뭐예요?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그것이 잠재 손실이 현실화될까 때문에 샷 내려서 부실 망한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 막 지금 부동산 중에서 뉴욕에 있는 부동산 빈데 많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거의 은행이 맞물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서 뭐예요? 미국 은행들의 부실화가 잠재 부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국채랑 관련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채 위기가 구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 다행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미국이 이제 그 재무장관을 딱 임명했어요. 근데 그 재무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뭐예요? 관세를 전 세계적으로 두들겨 갖고 관세 수입으로 하고 미국의 정부 적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국채 가격이 오늘 아침에 그 재무장관 내정자가 발언하면서 국채 가격이 살짝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텨나가는 수준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아는 거예요. 이 국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미국이 버틸 방법이 없구나라는 걸 트럼프 행정부 애들도 아는 거예요. 그거를 관세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세계를 또 수탈한다는 거죠. 수탈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들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계를 수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나 관세전쟁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거 아닙니까? 또 전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지금.